예,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보다도 우리 이 현재 있는 나라의 시조로 받들어지고 미국의 워싱턴시처럼 세종시가 세워지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전부 이제 받들어주는 실질적인 국부가 아니라 국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나라의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의 할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 가지 업적이 있고 또 훈민정음 창제에 이게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글 창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자 얘기는 많이나도 너무도 많이 했던 얘기고 우리는 이제 문장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장. 결국 의사전달은 문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제 물론 글자 하나로도 뭐 간판이라든지 뭐 책 제목 같은 데 글자 하나로도 이루어지지만은 문장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복합적인 뜻을 전달하죠. 특히 한글의 경우는 이제 그 제목이라든지 간판 그런데 글자 하나로 가지고는 뜻을 전달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간판이라든지 제목 같은데 한자를 못 쓰니까 지금 영어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건 여담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여튼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글자를 창제했다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처음 창제한 문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문에 의한 그 학술 책은 세종대왕으로부터 거슬러도 봐도 1500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럼 세종대왕이 처음 창제한 것이 문장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용비어통가, 속보상절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자와 중요 단어들을 한자로 써 있고 뭐 한글을 같이 붙이기도 하고 또 한글자를 앞에 붙이기도 하고 한글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건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문장이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은 다 한자로 쓰고 그리고 그 문장에 이제 어떤 이 건물로 치면은 무슨 그 공작물로 치면 이제 재료가 있고 그걸 붙이는 접착제가 있죠. 그런 이 접착제라든지 그 이음새 그런 역할을 이제 다 한글 훈민정음으로 했죠. 그렇게 된 문장이 결국은 어느 때가 그 이전에는 없었죠. 전무후무. 그러니까 그러한 문장은 세종대왕이 처음 창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요즘 구한말 얘기로는 뭡니까? 이게 국한문 혼용체죠. 그야말로 국한문 혼용체가 바로 그 세종대왕이 창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전에는 주자학, 뭐 성리학, 공자맹자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문을 공부해야 했죠, 전부 다. 한문을 공부해야 됐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니 글의 어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법을 새로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한문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 서당에서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상어로서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한문이라는 우리와는 별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 시간과 그 생활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 양반들 말고는 어떤 지적인 학문을 어떤 조금이라도 접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죠. 그러니까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뭐 수준 높은 학문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 학자들 수준에 있고 일반 서민도 어느 정도씩 다 접하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쫙 이렇게 연속적인 계층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되는데 이 학자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계층과 공부를 하지 못하는 계층하고 사이에 뻥 뚫리는 거죠. 그냥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양반 상민과. 그러니까 한문을 배워서 문장을 배워야만이
제대로 학문을 할 수 있고, 문장을 우리말이 아닌 우리말 언어로는 만 배워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별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공부를 못하게 되죠. 마치 요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즘 영어나 독일어 그 원어로만 외국 유학파 교수들이 우리 한국어 번역들을 정확한 번역들을 한자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 번역 자체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잘 쓰지 말라고 하고 뭐 초인까지도 위버맨시라고 하라고 하는 둥 해가지고 독일어나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뭐 공학이나 철학 같은 걸 배울 수 없게끔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면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어떤 그 지위는 높아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 두리뭉실하게 따라올 정도는 되지만 국내 책들 번역책들을 보면서, 하지만 원어를 공부한 사람만은 못 미치죠. 까마득히. 그리고 유학파들의 이제 인맥 형성도 되죠. 그냥 독일 무슨 대학 후배, 미국 하버드 대학 후배 인맥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조선시대와 그 이전 세대의 한문 고대 중국어, 그러니까 중근대 중국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중국어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그때 문화의 중심지는 전부 그 대륙이었으니까 한국에 이제 있는 사람들 조상도 대륙에서 왔고, 이제 우리나라 정씨들을 봐도 그렇죠. 대륙에서 온 정씨들이 많죠. 정씨라든지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대륙에서 다 왔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해야 이제 학문을 하고 학자가 되고 쉬운 말로 유식해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제 무식하게 그냥 이리와 저리와 그런 지시나 듣고 그냥 그런 뭐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창시한 이런 국한문 혼용체, 아마 언어는 우리말과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중요 단어들은 한자로 그 개념은 다 전달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한문을 공부하지 않고도 고급 학문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주 혁명적인 거죠. 그런데 이 혁명적인 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왔는가? 물론 세종대왕 스스로 그러니까 창세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한글 훈민정음 창제에 이제 관계되었던 많은 학자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쓴 이제 신미대사 그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정사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 눈에 띄는 사람이 신숙주이죠. 그럼 신숙주는 뭐 인터넷 금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론 이제 한문은 뭐 중국 그 대륙에 뭐 소통하는 거야 기본이고, 이제 중국 이제 본토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하고 이제 관계가 깊은 거는 이제 모든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그건 필수고, 중국은 사실 필수지만은 일본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런 건 일본과 가까운 건 아니었는데, 신숙주는 일본은 일본통이었고, 물론 이제 신숙주가 이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뭐 갖가지 많은 언어들을 두루 섭렵했고 두루 아는 이제 언어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두드러진 게 중국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두드러진 곳이 일본이니까요. 일본을 출장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 일이지만 성종 때 이제 별세하면서 유언을 하기를 일본과 반드시 친해야 지내야 합니다. 그런 말을까지 남길 정도로 일본어를 중시하고, 일본이라는 이제 곳에 비록 중화 문명, 우리의 종주국, 문화의 종주국은 아니지만은 조선의,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곳이 정말 잠재력과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일찌감치 그때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숙주는. 그러니까 일본은 경시하지 마십시오. 제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속칭 좌파 우파 진영 뭐 그냥 친대륙이냐 친해양이냐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그거 두말할 것 없이 이제 그것에 그 여진족과 토착외고 이쪽 한쪽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통 한민족으로서는 어렵더라도 중립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최근에 하는 얘기지만 그거의 원조도 결국은 신숙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전부 대륙 편향이었지만은 일본도 중시하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 그럼 신숙주가 일본에 가서 뭘 봤겠습니까? 일본 글을 봤죠. 우리가 일본 조금 아는 사람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한자 많이 쓰는 거는 약한데 이거는 잘 압니다. 원시무로가 아니라 겐지모노가타리 그러니까 그 일본의 오래된 소설 뭐 공녀가 썼다는 거. 근데 이게 어느 시대냐면 우리나라 치면 고려 시대에 그때 벌써 이만한 소설이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다 그 가나와 그 관자 혼용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가나 혼용 가나 한자 혼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글의 장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국한문 혼용 가나 한자 혼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한문 혼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세뇌받은 사람들은 그럼 한자를 쓰란 말이냐고 막 반발을 하고 합니다. 한자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0% 모르거나 귀찮은 사람은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그러니까 다 섞여 있으면서 그 한자가 몇 프로 되는 거는 각자의 자율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학식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비율을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모든 계층, 모든 지식계층이 서로 이제 연속적으로 계층 간의 단절이 없이 상류계층, 하류계층하고 이렇게 뻥 뚫리고 상류층, 하류층 해놓고 이렇게 뻥 뚫리면 이게 국가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계층이 잘 이어져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계층의 언어가 이런 글을 써야 되죠. 이게 모든 계층의 언어가 자기 나름대로 지적 어휘를 섞어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이 평등한 언어가 아니라는 건 이전에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화성 연쇄살인에 이제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학식이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진술서에 보면은 뭐 한자어라든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쓸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직업에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쓴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웬만한 글들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전부터 다 이른바 한글 전용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써도 전부 한글 전용이니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한 진술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가 않죠. 오히려 각 계층마다 자유로이 한자를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적 수준이 금방 드러나 보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더라면은 화성 연쇄살인범 누명 쓴 사람은 척 봐서 그 사람은 한자를 거의 못 쓰고 무지한 티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간층 계층의 그런 한자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자기에 맞게 자기 표현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계층의 사람도 다 한글로 화성 연쇄살인 누명 쓰기 위해서 이 중간 정도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한글로 써가지고 마치 이 계층이 쓴 사람처럼 위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단어, 지적 단어 쓰면서 축약어죠. 정확히 쓴 게 아니라 한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축약을 한자를 이제 제대로 표기 안 하고 축약을 해서 헷갈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정확한
이제 자기의 지적 표현이 아니니까 이런 글쓴 자의 그 개성 자체가 드러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요점이 바로 그 세종대왕이 창시한 그 국한문 혼용체, 이것은 그 신숙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신숙주가 그 주도를 했으니까 이제 문장, 중요한 건 글자보다도 문장입니다. 문장에서 일본에서는 학문적인 어휘는 다 받아들이면서 글은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신숙주가 보고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언어가 보니까 일본어하고 그 언어의 틀은 비슷한데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세종도 끄덕끄덕. 그리고 아시다, 어떤 분들은 다 그런 설도 합니다. 조선 왕조들의 그 어떤 기원은 여진 북방에서 이제 힘을 길러온 사람, 출신이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성계라든지 이쪽의 우랄알타이 계층 그쪽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그러니까 세종도 끄덕끄덕 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숙주의 건의로 세종이 창시한 것이 국한문 혼용체다. 일본을 본떠서 그런 것이 이 강의의 주제고, 다음 나머지는 이제 남은 얘기들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에 이렇게 모든 국민이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문어법을 배워야 하는 한문어법, 이런 어법을 배워야 하는 그런 이제 벽을 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양반 자제들 서당을 가고, 근데 우리말을 쓰면서 이렇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말을 좀 알고 책만 좀 들여다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한문을 안 배우고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세종이 일본의 그 잠재력을 신숙주로부터 들어가지고 이제 창시를 했는데, 조선에서 이후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죠. 조선 중기나 그런 때 모든 그 자료들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조선 중기 다 양반들 한문 그걸로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조선 중기의 모든 한글 그런 것들 좀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잘 몰라도 그냥 전부 순한글이, 거의 순한글이 돼 있고, 조선 중기 후기에 뭐 국한문 혼용체 이른바 그런 그 글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있긴 있었죠. 이제 왕실에서 뭐 어느 때까지도 쓰고 있긴 있는데 거의 진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반들 욕하기는 쉽죠. 그러니까 뭐 한글 찬양파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조선 양반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러니까 근데 핵심이 그겁니다. 양반들이 자기들 기득권 무너지기 싫으니까 순민정음을 창제하기를 반대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양반들의 기득권을 잃기 싫으니까 어떤 국한문 혼용체로 우리말로 학문을 하는 거, 이것을 반대했고, 결국은 언문은 쓰긴 쓰되 한글은 순한글로 해서 학문적인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들은 한문으로만 이제 어법을 배우고 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만 알 수 있는 한문으로만 공부하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류계층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는 하류계층이 딱 나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반들, 이쪽에서 넘사벽이라고 하죠. 요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이쪽 자제들만 이제 과거를 본다 하더라도 이쪽 자제에서만 시험 등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고종 황제 여러 가지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근대화 했을 때 고종 황제 때 글을 이렇게 쓰기로 다시 또 정했습니다. 이제 국한문 혼용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라 반포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린 이걸 별 의미 없이
보통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본의 물론 그때는 일본이 굉장히 관여를 하고 이제 완전히 일본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의 이제 문장 언어를 보고 이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세종 때의 그 취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조선 건국 세종이 사실상 건국 군주이죠. 건국시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을 해서 이제 잘 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힘이 부족해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병합된 다음에 일본은 1920년대에 순환글 그거 보급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건 뭐 어떤 얘기? 네? 아시다시피 이 책에 제가 썼습니다. 1920년대 일본의 문화 정책으로 이제 중국 사상가 양계초가 그때쯤에 이제 일본에 망명을 했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나라의 백성을 바꾸려면 그 나라의 소설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일본에 가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1920년대에 한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국 조선인들을 좀 바꿔야 되겠거든요. 바꿔야 했죠. 한국인들. 그래서 국한문 훈용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언어 사회에서는 이제 일반 민중들도 다 이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다 열리니까 일반 민중은 다르게 순한글을 다시 조선시대처럼 보급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순한글 학사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문화정책에서 소설을 이제 그 나라의 소설부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920년대에 우리나라 현대 소설가들이 기라성 같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또 그동안 사실 한문화에 가려가지고 이게 그냥 하층 계급 언어를 배우고 이제 길러온 그런 이제 재능 있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눌렸다고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남사당 취발이 정도로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기라성 같이 이제 한글 문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라성 같이 한글 이제 소설가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앞날을 내다본 거죠. 일본에서 앞으로 한국은 조선민족은 순한글을 쓰는 민족으로 만든다. 그럼 그런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대일본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듯이 이게 중심 민족이 있고 대충 한족이라고 또 여러 민족이지만 한족이라고 합치고 이 여러 소수민족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중심문화, 학술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중심문화에서는 좀 멀리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는 그런 문화는 가지고 있죠. 고유 문화들. 마찬가지로 대일본 제국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세계의 지배 국가니까 그건 헤겔의 역사 거기서도 나옵니다. 역사 철학에서도 이제 세계의 최고급 정신을 소유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최고 수준의 그런 지적을 가진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제 이런 조선민족, 그러니까 민족지라는 말이 있죠. 조선일보가 민족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민족지라니까 어떤 사람이 조선일보가 친일지지 무슨 민족지냐 막 그러는데 민족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오늘날의 지방지라는 뜻으로 한국 민족에다만 해당하는 민족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을 별개의 민족,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 몽고족, 여진족, 티베트족 같은데 한자 안 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자체가 다르죠, 중심 문화에서. 마찬가지로 민족을 어떻게 개조하냐면은, 순한글 소설을 보급해서 완전히 순한글만 쓰는 학문적인 영어는 그거는 없고, 지식 개발은 없고, 이제 헤겔이 말하는 세계의 최고 지성 이런 것을 공유하는 민족은 아니고, 단지 그 민족의 나름의 고유 문화를만 특색 있게 지정하는 거. 그 특색 있는 걸로 순한글로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요 안에서 통용되는 소설을 많이 권장해서 이 한국 민족은 이걸 쓰는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제가 한 200년 됐으면은 그렇게 됐을 텐데,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꼭 진짜 일제가 200년 된 거나 비슷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일제가 어쨌든 1940년 패망했으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국한문 혼용체는 이제, 계속 살아남았죠. 신문이라든지. 그건,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그걸 자꾸 일본어로 흡수하고, 한국인은 제가 하층 계급이 보는 소설을 순한글로 해서 조선 국민은 순한글 민족으로 하고 지식층은 자꾸 일본어로 흡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짧아서 어쨌든 1940년, 5년에 조선인, 한국인 지식인들도 이제 일본어로 다 흡수되지 못했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국한문 혼용이 남아가지고 대한민국 초기에는 남아있는데, 일본 대신에 다시 어떤 상전이 들어왔습니까? 미국이 들어왔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일본에게 이제 니네는 우리 영어 문화를 받아들여라, 영어를 공용화하고 한자는 없애라니까 일본은 읍소해서 울면서 호소해서 우리는 그러면 도저히 일본어가 안 된다. 그럼 수화 봐주지는 애들은 하지만은 이제 이 한중일 이런 넓은 문화권에서 이 한국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제 격리한 사이를 띄는 거, 그런 역할을 해서 한국만이라도 그걸 지키게 지금 하고 있는 결과, 미국이 강요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그냥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대한민국 이후에 초기에는 이런 고종과 세종대왕의 그런 고종황제와 세종대왕의 그 국한문 혼용체가 있었는데, 다시 조선 중기나 일제시대와 같은 그 신분 나누기, 이게 다시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박정희 한글 전용 이렇게 하고, MB 정부 때 그냥 완전히 거리가 영어로 다 바뀌고, 거리 문정 영어도 다 영어로, 지금 문장 영어까지도 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영어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 간판이 다 영어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 유학파 교수들은 자기네 언어, 자기네 유학을 갔다 와서 자기만이 완전히 알았던 그 영어나 독일어의 그 학문, 그거로서, 근데 국내의 국민들한테는 한글로 두리뭉실 번역도 아니죠. 즉자, 대자, 무슨 이런 거 한글 써서 뭐지 압니까? 대충 그냥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고, 정 모르면 영어나 독일어는 이거니까 영어나 독일어 사전 찾아보라, 이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유학을 갖지 않은 국내 사람들은 어차피 계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말을 합니다, 유학파들이. 원어로 해야 공부를 하지, 번역본 그거 가지고 해봐야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일본에서는 자기 한자를 활용한 완전한 정보가적 해상도가 원어와 동등한 그런 해석을 해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물리학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인데 철학 다 공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계층 분화를 하고 있고, 다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은 조선 중기와 같은 상태.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려나 조선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나라가 좋죠. 왜냐하면 부패했다가 새로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부 바꿉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나라를 싹 바꿨지만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세종대왕이 다 성군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 1, 2대 몇 대까지는 다 이제 나라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중후반기부터는 나라가 자꾸 망하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주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바뀌어야 정권이 자꾸 교체돼야 고려 조선 자꾸 바뀌어야 이제 백성이 잘 살게 된다는 거. 자, 세습해서 내려오는, 왕은 이제 그게 많이 내려오면은 어떤 업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왕의 자질이 낮아지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꾸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면은 이제 전쟁이 생기니까 이 선거로 민주적으로 하는 거.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꿨는데도 결국은 대한민국 초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공부만 잘하면은 한번 이제 국가에서 다 열심히 공부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지적 교육을 시켜주고 지금 70대 8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신분이 어떻든 간에 전부 이제 어떤 지식인과 상류층 자기 능력에 따라 진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훌륭하지 않으면은 지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되고,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민중과 이제 어떤 상류층을 가르려는 거, 언어를. 지금 이제 상류층은 영어나 독일어, 하류층은 순한글. 순한글은 어차피 이제 학문을 할 수가 없고,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순한글로도 아니, 뭐, 소설로 뿐이 아니라, 뭐, 철학, 그런 책까지도 순한글로 써가지고, 뭐, 하다못해 신이라는 글자도 다, 이걸 모르니까 바로 안에 이렇게 쓰고, 참 가관인데, 이거를 유학파들이 이런 책을 당신들 공부하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원어를 공부해야 진짜지. 이건 가짜다. 가짜는 무슨 가짜? 이거 진짜, 아까도 번역본 책만 공부하고 일본, 물리학은 다르고 다른 건 다릅니까? 오히려 사회과학, 인문학이 번역하기가 더 쉽지. 근데 물리학, 영어도 못하는 사람도, 노벨상 받을 정도였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일부러. 이제 언어를, 한글 전용, 그런 이제, 제한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류, 이제, 계층, 학습을, 집안과 이렇게 배경으로 했던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과를 계속 이제 분리시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면 우리 개개인이 깨달아야지, 정치인들이 웬만해서 또 이거 해줍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이 계층인데, 정치인들은 다 그냥,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한글 최고 하면 국민들 예예 하고 대부분은 세뇌돼서 또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표현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적어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또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주제도이지만은 국민을 다 같이 이제 어떤 계몽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택시 운전을 하든 아파트 경비원을 하든 환경미화원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한자를 다 맨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필요도 없는데 사실 그 사람 고생시키는 거죠. 필요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공부를 자꾸 한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 먹으면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가 일부러 공부하지 않으면은 전부 공부할 수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 다 우습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들의 견해는 더 젊은이보다
바보 같은 걸로만 인식되고, 그러니까 시위를 하든 뭐 충고를 하든 간에 뭐 우습게 보이고, 사실이 또 뭐 노인들 하고다 보면 뭐 노인들도 똑같이 범죄 일으키고 바카스 아줌마나 따라다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존경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지적인 수준으로 뭐 나은 게 있어야지 별로 그냥.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대부분의 노인들 평생 동안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안 공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수 있는 대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다 이렇게 자꾸 제도를 바꿔달라 맨날 해봐야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갈 것 같고,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신 분, 저도 또 깨어나신 분만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